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깊은 바다처럼 그리고 넓은 하늘처럼 헤아릴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어릴 때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냐고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지만 저희 집의 커다란 근심은 몸이 아픈 오빠였어요. 은진아, 엄마, 오빠 병원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 나도 같이 가. 나도 오빠 보러 갈래. 그래? 병원에 오래 있을 건데 괜찮겠어? 응, 병원에서 오빠도 보고 숙제도 하면 되지. 그래, 가자. 오빠는 12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게 질리고 살이 쑥쑥 빠지기 시작했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받고 얼마 정도 입원하고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하고 다시 악화되면 입원해서 치료하기를 반복. 3년 가까이 되는 투병 생활은 가족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10살이었고 부모님의 모든 신경은 아픈 오빠에게 쏠려 있었죠. 하나님, 우리 오빠 낫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주 어렸던 나이라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것에 투정 부리고 속상할 법도 했지만 저희는 사이가 좋은 남매였거든요. 엄마가 남몰래 우는 것도 많이 봤고 강하고 든든했던 아빠의 한숨이 깊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누굴 원망해서 무엇하겠어요?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그저 오빠가 다시 건강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와 간절한 기도,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떠났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을 2달 남겨두고요. 부모님과 저희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은 저를 외동딸로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오빠가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소개를 해야 할 때면 꼭 오빠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아파서 일찍 저희 가족을 떠났지만 사실 전 외동이 아니라 우리 오빠의 동생이고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저와 부모님의 마음 한켠에는 오빠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곤 했죠. 대학에 합격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순탄하게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고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좋은 남자였거든요. 남편의 장점이요? 마음이 정말 넓고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답니다. 네 생각은 뭐야? 이야기해줘. 나는 솔직히 오빠 바쁜 것도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만 만나잖아. 근데 가끔 평일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 어느 순간 딱 계약이라도 한 것처럼 주말에만 만나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려서 속상해. 그렇구나.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미안해. 나는 너도 평일에 회사 일로 바쁘고 하면 퇴근하고 그냥 쉬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무심했다. 앞으로 그런 감정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무엇이든 대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평일에 서프라이즈로 꽃다발을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갑자기 바람을 쐬러 가까운 곳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떤 문제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은진이 아비되는 최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준영이 엄마 박연자입니다. 이쪽은 우리 큰아들 준영이 형 김준수고요. 상견례 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나갔고 남편은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 나왔어요. 아주버님은 몇 년 전 결혼을 해서 형님이 있었는데 상견례 때는 그냥 셋셋 맞춰 나와 인사를 드렸죠.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라니. 저희 준영이가 복이 많네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진이한테 듣자 하니 사위 나이 또래 예비사위같이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잘 가르치고 키우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내가 혼자 돼서 아들 둘 키우느라 사실 고생을 좀 했거든요. 다행스럽게 그 애들 한창 자라고 민감할 시기인데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사별을 하셨다고. 그렇지요. 이혼녀가 아니라 사별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혼이든 사별이든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어찌나 그러는지. 만만하게 보고 무시당하고 별의별 일 다 겪었지만 내가 든든한 우리 두 아들만 생각하며 굳건하게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큰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를 갔거든요. 우리 둘째 준영이도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니 참. 내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애들 결혼하고 또 손주도 보시고 건강하셔야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사부인, 우리도 바깥 양반 일찍 보내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듣자 하니 그 댁에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다고요? 네, 오래전 일이네요. 아들 녀석이 있었죠. 부모가 죄 많은 탓인가 봅니다. 꽃도 못 피우고 아주 어린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일찍 떠났어요. 아이고, 남편 잃은 것도 하늘 무너지는 소식이다만 자식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을 제가 또 어찌할까요? 사돈어른 사부인께서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도 우리 아들 또 며느리가 잘 자라주었으니 애들 앞길에는 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상견례 때 그런 가정사를 솔직하게 툭 터놓았어요. 그냥 서로 고생 많았다. 애들 잘 자라주었다. 위로하고 덕담을 하는 자리가 되었죠. 결혼을 하고 시댁과 저희 친정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다르더군요. 부모님의 울타리도 든든했지만 대학 다니며 쭉 혼자 살다 보니 결혼을 하니 정말 내 가족, 가정이 생긴 거고 내 편이 생겼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깨볶으며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 1년 안 됐을 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한다, 축하해. 아들이니 딸이니? 어머님 감사해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집이 좀 아들 유전자가 강하거든. 보나마다 아들일 거다. 임신 초반이라 움직이기 좀 그러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큰애네도 불러서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구나.
임신 초기 입덧이 좀 있었는데 심하진 않았어요. 부득불 어머님께서 손수 음식을 해주셨다고 하기에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갔죠. 아주버님과 형님도 와 계셨습니다. 시조카도 함께요. 동서, 너무너무 축하해.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며? 어머님이 말씀하셨지? 아들 유전자가 센 집이잖아. 확률이 반반이긴 한데 나도 진짜 아들인 거 보고는 유전자 무시 못하더라 싶다니깐. 이렇게 된 거 동선에도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재민이랑 형제처럼 지내면 참 좋겠다. 그치? 형수님, 근데 저는 내심 딸이면 좋겠는데 딸이어도 재민이가 오빠처럼 든든하게 챙겨주려나요? 너는 무슨 딸 그러니? 그러다 진짜 딸이면 어쩌려고? 아니지, 딸이면 어쩌냐니 엄마. 딸이든 아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다 괜찮고 솔직히 이 사람 닮은 딸이면 더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데. 그래도 집안에는 아들 하나 있어야지. 에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참, 엄마도 형도. 자기야, 이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미안해. 아이고, 저 팔불출. 에휴, 네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둘째한테 사과까지 하니? 준영씨, 괜찮아요.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딸이든 아들이든 이 사람이랑 저 반반 닮은 예쁜 아이였으면 좋겠고 어머님 사랑받는 손주, 또 조카였으면 좋겠어요. 예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안 그래도 우리 재민이 동생 있으면 좋겠다. 동생 만들어달라 요즘 그러는데 아주 곤란해 곤란. 근데 동선의 애기 태어나고 자주 보면 이제 그런 때 안 쓸 거야. 그렇지 재민아. 내 친동생도 아니잖아. 친척 동생인데. 친척 동생은 매일 보는 거 아니고 가끔 보는 거잖아. 그치 할머니? 어이구 똑똑한 우리 장손. 어쩜 이렇게 명석하고 할 말을 그냥 똑 부러지게 할까. 얘 첫째야. 잘 알아들었니? 매일 보는 동생 낳아달랜다. 어머니, 저희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얼마나 아껴 사는데요. 모르죠.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라도 많이 생기면 하나 더 낳을지도요. 이왕 낳아 키우려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뭐 맨날 무슨 이야기든 결론이 돈 많이 가져와라로 끝나? 당신 그거 병이야 병. 병? 병? 이게 왜 병이야. 꿈이지. 잘 살아보고 싶은 꿈.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 희망, 포부, 비전. 이런 것도 많은데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병? 병?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니야. 예, 그만들 해라. 여기 둘째 임신 축하하려고 모인 거 아니냐. 어떻게 니들은 예미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맨날 돈동거리며 싸우느라 바쁘냐. 아유 둘째야. 저건 그냥 흘려들어라. 아주버님과 형님은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늘 생활이 좀 빠듯한 듯 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곳이라 애들 학교 다닐 때는 붐비고는 했는데 방학 되면 한가하고 아주버님은 직접 배달까지 하시며 나름 생계를 위해 분투를 하셨죠. 사정이야 깊이 알 것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도 종종 연락이 오니 그걸 모르기도 힘들더군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네 형이 이번 달에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니?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너희는 너도 회사 다니고 둘째도 회사 다녀서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별 걱정 없겠다만 네 형네는 자영업이라 들쑥날쑥 하잖아.
좀 급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엄마, 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매달 생활비 빼고는 다 저축하고 그러는데 그런 여윳돈이 당장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일 때랑은 다르죠. 집사람 생각도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엄마 몇 개월 후면 저희 아기 태어나요. 이거저거 들어갈 게 많아서 저희도 힘들어요. 아유, 너 맨날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형인데도, 응? 그리고 둘째가 뭐 도와주지 말라 그래? 안 된다고 하니? 솔직히 사돈댁 형편 여유로운 거 다 안다. 너네 힘들다 그러면 사돈댁에서 모른 척 할까 봐?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여유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런 도움 받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됐어.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 아주 니들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쉬는 남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진짜 너무 실망했지. 심각한 상황인 거야?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사실 자기야, 우리 집이 좀 그래. 나는 졸업하고 취업해서 꾸준히 회사를 다녔는데 형은 대학도 안 나왔고 젊었을 때부터 뭐 휴대폰 대리점 배달일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 형수 만나고 결혼하면서 대출 완전 끼고 분식집 시작했어. 그래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들쭉날쭉한 것 같아. 그때마다 나한테도 돈 빌리고 또 나아지면 갚고 엄마한테도 그러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나보다 형을 더 많이 아꼈거든. 아버지 떠나시고 장남이었던 형을 아끼고 이제하셨었어. 근데 형이 안정적이질 못하니까 늘 나한테도 형을 도와줘라. 형제가 늘이 이야기 항상 했어. 나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거든. 이제 결혼할 거고 아내가 생기고 가정을 이루는 만큼 돈 문제 같은 것도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아쉬운 소리 없으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줬는데 형편 어려워지니까 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내가 자기 신경 안 쓰이게 잘 컨트롤할 거라고 자신했고 지금까지 그냥 내 선에서 잘 자려고 있거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돈 그냥 빌려주고 그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할 건데 못난 모습 보이고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정말. 괜찮아. 자기가 힘들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어쨌든 가족인데 힘들다고 하니 아예 모르는 척하기도 괴롭네. 아니야. 나 결혼 전에도 내가 급한 거 해결해주고 하니까 아주 조금만 어려워지면 대안이 항상 나인 것처럼 생각하거든. 내 잘못이야. 이제 안 그러도록 단단히 말할게. 니들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던 어머님. 화가 나고 삐지신 게 한 달을 채 못 갔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 잘 지내냐,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저까지 개입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해를 넘겨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와 남편을 닮은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저는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와 계시며 산후조리 돕고 아이 봐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집에 있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제가 있는 곳에 들렀다가 가곤 했죠. 김서방 왔나? 쉿쉿. 이제 막 우리 채은이 재웠네. 여보 왔어? 배고프지? 밥 차려놨으니 어여 와서 저녁 먹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오늘도 채은이 봐주시고 은진이까지 살펴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장모님께 드리려고요. 이게 뭔가? 별건 아니고 장모님 장인어른 홍삼이랑 영양제예요. 저희 식구 여기 지내는 동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아유, 우리 건강 생각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네. 고마워. 얼른 밥 먹어, 자기야. 그렇게 한 달간 매일 남편은 엄마 집으로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가 출근을 하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그 일을 무척 아꼈습니다. 말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저 나이였을 건데.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사위라기보다는 아들처럼 맛있고 뜨끈한 밥이라도 한 끼 더 챙겨 먹이려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시댁에도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형님네도 아기 보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동서 왔어? 어디 봐봐. 아유, 사진으로 본 것보다 코가 더 오뚝하네. 너무 귀엽다. 채은아, 큰엄마다, 큰엄마. 넌 뭐 한 달이나 친정에 있었다며? 내가 니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봐준다고 할 때는 딱 잘라 아니라고 하더니 서운하다 얘. 어머님, 이건 어머님께서 그러실 일 아니죠.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건 당연하지만 애 낳고 시어머님 산후조리 좋다고 하는 여자가 대한민국 몇이나 된다고요. 그런 사람 없죠. 저도 애 낳아봐서 알지만 그냥 친정엄마 생각이 얼마나 난다고요. 동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넌 왜 갑자기 제 편을 들고 난리야? 응? 아까 전에는 뭔 산후조리 한번 요란하게 한다며. 아들도 아닌 딸 낳은 주제에 유세란 유세는 다 떤다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어머머, 제가요? 아니에요, 서방님. 어머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 참. 어머님, 그걸 그냥 여기 다 있는 데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 정말 눈치코치 발치 하나도 없으시다니까. 산후조리로 단단히 삐지신 어머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아기를 보여드렸죠. 저는 그냥 어머님이며 형님이며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겠거니 성격상 막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또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말을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대신 시댁에 왕래하는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형님도 가식적이고 뒷말을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앞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뒤에서 호박씩 가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딸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가 돌 지나고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갓난쟁이 데리고 이사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치? 고생 많았어, 자기야. 그래도 채은이 방 꾸민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이제 좀 더 잘하면 저쪽은 놀이방으로 해서 장난감이랑 가져다 놓고 이쪽엔 유아책상 두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이전 집도 좋았는데 채은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몇 년은 더 살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첫 보금자리였잖아. 집한테 정 많이 들었었나 봐.
이제 이 집에서 하나씩 추억을 쌓다 보면 정들겠지.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항상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대기가 길어 걱정했는데 원하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답니다. 자기, 내일 연차 내는 거지? 그러려고. 내일 채은이 어린이집 보내지 말까? 응? 어린이집을 왜 안 보내? 나 연차인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딸이랑 같이 있으려고. 세상에 여보. 당신 아직까지 혼자서 아침부터 채은이 본 적 없잖아. 신생아 때 그때는 그냥 채은이 재우기만 하면 됐지. 놀아주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괜찮겠어? 다 계획 세워놨지. 아침 먹이고 동네 공원 산책하다가 키즈 카페 좀 데려가고 집에서 쉬다가 자기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갈게. 알겠어. 회사에 있는데 어찌나 카톡이 오는지 애기 밥 먹는 거며 노는 사진이며 아주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이 남자는 뼛속부터 딸바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찌나 퇴근을 하고 싶던지 빨리 끝나고 우리 딸이랑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칼퇴근을 하고 지하철역에 내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유모차 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만나 외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보, 채은아! 오, 자기야. 채은아, 저기 엄마다, 엄마. 엄마한테 가자.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남편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어요. 조심해요! 남편이 지나던 건물 외벽에 있던 커다란 간판이 남편과 딸을 향해 떨어졌어요. 여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위를 확인한 남편은 엄청난 반응 속도로 유모차를 멀리 밀어냈어요. 제가 달려가 딸이 타 있는 유모차를 끌어당기는 순간 그만 간판이 그대로 남편을 덮치고 말았죠. 119,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신고를 하고 저는 유모차에 있는 딸을 살펴보았어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기는 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곧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며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사고였어. 건물에 달려있던 간판이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그이가 채은이 탄 유모차 밀쳐내고 자기는 피하지를 못했어. 머리를 크게 다쳤대.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아이고, 채은이 괜찮고? 수술 잘 마칠 거야. 기다려보자. 응? 곧이어 어머님과 아주버님도 병원으로 오셨어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은 병원 복도에 드러누워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간신히 어머님을 달래고 가족 모두가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찌나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던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을 마친 의료진이 나오는 걸 보고 달려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남편은... 우선 수술을 마쳤습니다만 가족분들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선생님께 들은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입원을 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장담은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말 저희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졌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큰 고난이었지만 어린 딸을 보며 무엇보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더라고요. 슬퍼할 겨를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깨어날 때까지 누워만 지내야 하는데 대소변 해결은 물론 몸에 욕창이라도 생길까 거의 병원에 붙어 지내게 되었어요. 아이는 거의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셨고요. 당연히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길 6개월,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건 아니었지만 생명유지장치를 한 채로 돌봄이 필요했죠. 이제 그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간병인이라도 좀 붙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너까지 큰일 나겠어. 네 몸도 챙겨야지. 너까지 잘못되면 채은이는 어떻게 하라고. 병원비나 간병인 걱정은 마라. 김서방 반드시 깨어날 거야. 이런 상태의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병원으로 아빠가 알아보도록 할게. 알겠어요. 당연히 이러한 일에 재정적 여유가 없던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서는 뭘 해주실 수가 없었죠. 시어머님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잠을 자는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둘째야. 어머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전 괜찮아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간병인도 있고 그렇게 되니 저도 저녁에 채은이 챙길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채은이 아빠, 우리 그이 분명히 깨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내 죄다. 내 죄가 커서 일이 됐나 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딸아이를 케어하며 저녁부터 밤까지 남편 간호를 하고 또 쉬는 날이면 병원에 있고 하루하루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뭘 먹고 뭘 입고 사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병원으로 갔어요. 듣지 못하겠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이제 곧잘 제잘거리며 말을 해서 예쁜 나이였거든요. 딸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하는데 웬 처음 보는 아저씨. 노인이 저희 남편 병실 앞에 서서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누워있는 김준영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슬픔에 가득 잠긴 얼굴로 저를 뚫어져라 보던 노인이 후다닥 복도를 돌아 사라지더군요. 남편의 소식을 듣고 회사 동료며 친구며 초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들 힘을 내라며 격려를 해주었지만 1년 정도 지나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되고 몇 번의 계절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 딸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아빠 때문에 늘 병원이라는 곳이 익숙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채은아, 우리 채은이 내년 봄이면 학교 가지? 우리 채은이 초등학생이네 벌써. 다 컸네 우리 딸. 응, 엄마, 근데 아빠는? 우리 아빠는 왜 계속 잠만 자? 아빠 계속 졸리대? 아빠 언제 일어나? 아빠 채은이 학교 가는 날에는 올 수 있대? 채은아. 아빠도 그러고 싶을 거야. 우리 채은이 학교도 바래다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우리 채은이랑 수족관도 놀러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아빠가 채은이랑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대. 그런데 아빠는 아직 아파. 아직은 좀 더 누워 있어야 하는 거래. 그래서 엄마가 우리 채은이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채은이도 슬퍼. 미안해 우리 딸. 5년의 시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놓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것만 같은 남편을 어쨌든 떠나지 않고 이승의 끈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먼저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간신히 버텨왔지만 매번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우는 딸을 보면 정말 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병원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참 오랜만에 오는 거였죠. 얘야, 밥은 먹고 지내니? 너 그 사이 더 마른 것만 같구나. 여기 반찬 몇 개 좀 싸왔다. 재수씨, 고생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이 보고 가실 거죠? 저 정말 요즘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 딸 목소리 매일 들려주고 우리 연애 때부터 둘만이 아는 추억 같은 거 매일매일 그이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어머님도 오늘 오신 김에 그이 들을 수 있게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사실 둘째야, 오늘 준영이 형이랑 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괴롭구나. 차라리 내가 저기 누워 있었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을 텐데. 둘째야, 벌써 5년이다, 5년.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시집 왔을 때만 해도 곱던 얼굴, 너 그 사이 너무 늙었어. 얼마나 힘드니? 네가 먼저 말하기 어려우니 내가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5년이나 지났으니 희망을 갖기 어렵지 않니? 이제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제 그만 준영이 보내주자. 그리고 너도 네 인생 살아. 너도 살아야지. 너 아직 젊다. 채은이 생각해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사돈댁에도 내가 너무 면목이었구나. 우리 이제 준영이 편하게 보내주자. 준영이도 그걸 바랄 게다. 재수씨도 할 만큼 했잖아요. 정말 누구도 재수씨 손가락질 못할 거예요. 지금껏 잘해준 거 알아요. 그런데 더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준영이 보내주자고요. 엄마 생각도 같고요. 아주버님, 어머님, 돌아가세요. 전도 할 말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사람 보호자고요. 저는 치료 중단 안 할 거예요. 우리 그이 채은이 아빠, 우리 채은이 생각해서라도 깨어날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러 온 거면 이만 가세요. 다시 오지 마시라고요. 예,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야. 얘가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우리 욕심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준영이한테도 못할 짓이다. 이제 편히 보내줘야 해. 당장 나가시라고요. 처음으로 어머님 아주버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했어요. 매일매일 그이 곁을 지키는 건 난데 어떻게 아들이고 동생인데 저리 모질게 말할 수가 있는지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고 나왔는데 저 모퉁이를 돌아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몰래 뭐라도 진행하려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그쪽으로 향하는데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모든 걸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지. 재수씨 고집 보통 아니라고. 그러게, 쟤는 정말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니?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 살아있는 거 맞죠? 아빠가 남은 재산 다 준영이한테 상속할 거라는 것도 맞죠? 아, 근데 준영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아빠가 알면 나한테 주지 않을까요? 예, 뭐가 나은 것 같니? 준영이 죽고 나서 네 아빠한테 연락을 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당장이라도 알리는 게 나을까? 벌써 5년인데 사실상 거의 안 깨어난다고 봐야지. 어떤 게 유리한지 도통 감이 안 오는구나. 연명치료 중단. 그거 제가 지금 배우자로 보호자인 거 아니냐. 내가 엄마고 네가 형인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한 제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너 거기 있었니? 재수씨, 그게 아니고. 누구 맘대로 뭘 어쩐다고? 당신들 미쳤어? 아빠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해요? 진짜 눈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당장 시어머님 머리채라도 잡으려던 찰나 누군가 제 뒤에서 나타나 저를 붙잡더군요. 할아버지! 진정하라며 저를 붙잡은 그 사람. 주기적으로 나타나 남편 병실 앞을 서성이던 그 사람이었어요. 매번 말을 걸면 그냥 도망치듯 사라지곤 해서 전 무슨 치매 환자인가 했거든요. 자꾸 병실을 잘못 찾아오는 것 같아서요.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을 본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아버지! 그만들 해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내 진작 알았지. 당장 그만하지 못해. 이 옆엔 내야. 어떻게 그리 악독한 게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당신이랑 준수가 내 뒷조사한 거 모를 것 같아. 그래, 사람 써서 조사했으면 알겠네. 내 앞으로 된 건물, 시골에 있는 땅. 맞아. 나 다 준영이한테 줄 거야. 이미 진작에 유언장 다 작성해놨고 공증도 받아놨어. 우리 준영이 깨어나면 다 그렇게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만일 준영이가 이대로 안 깨어난다고 해도 그 재산 전부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준영이 곁을 지키고 보살핀 준영이 아내 내 며느리한테 줄 거라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재산 당신이나 준수한테 가는 일 없어. 그러니까 멋대로 내 돈이 니들 거라는 생각 당장 집어치워. 안 돼, 그렇게 못해. 안 돼. 아유, 준영이만 아들이야? 준수도 당신 아들이잖아. 준영이 벌써 저렇게 된 거 5년이야. 못 깨어난다고. 어차피 준영이한테 물려줬을 재산 건강하게 살아있는 큰아들한테 왜 못 줘? 어? 준영이 낳아주고 키워준 나한테는 왜 못 주냐고? 그야말로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님이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탓에 병원 관계자들이 뛰어왔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며느라,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이 난리가 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내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할게. 저는 저희 친정엄마 아빠를 불러 병실 앞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소란을 피운 걸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을 데려가긴 했지만 무슨 짓을 벌일지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시아버님이라는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님이시라고요? 결혼할 때 듣기로는 준영 씨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죠? 참 기구하고 기막힌 사연인데 들어주면 고맙겠어요. 저 옆편네 말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한 여자였어요. 나는 원래 결혼할 때도 우리 집 사정이 괜찮았거든. 물려받은 땅도 건물도 있었지. 부족함 없이 신혼을 시작했는데 저 옆편네가 언젠가부터 건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 집을 뭐 공동으로 해라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땡전 한 푼 가진 것도 없이 시집와 놓고는 다 공동이고 자기 소유다 쌩 억지 난리를 피웁디다. 준영이 태어나고 아주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아들 둘 낳아줬다고 유세가 대단했지요. 버티고 버티다가 나는 애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했어요. 물론 당연히 애들은 내가 책임지려고 했지. 그런데요? 저 욕심 많은 옆편내가 눈치는 빨라서 이혼 낌새를 채자마자 함정을 파놨지 뭡니까. 내가 사업하느라 한창 사람 만나고 접대하고 일이 많았는데 무슨 온갖 다방 여자며 꽃뱀 같은 여자들을 나한테 일부러 붙였다 이거 아닙니까? 맹세코 나는 가정을 깰 만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저 미친 여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팔짱을 끼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런 걸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는 먼저 이혼하겠다며 선수를 쳐버렸어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그리 당했답니다. 아주 가정에 소홀하고 바람을 펴서 못 살겠다며 심지어 자기가 맞기까지 했다고. 세상에 내가 아주 하지도 않은 일인데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대화가 통해야 말이죠. 저 악마 같은 여자랑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어린 탓에 양육권도 다 가지고 갔고 난 평생 꼬박 애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 여편네는 애들한테 그냥 내가 어디 나가서 죽었다고 말한 모양이야. 그러다 준영 씨가 알게 된 거였군요. 맞아요. 준영이 중학교 때였나.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마누라는 악처여도 애들은 내 자식이기도 하잖아. 저 옆편 내가 양육비로 돈만 받아 처먹고 애들 보여주지도 않았거든. 몰래 준영이 학교로 찾아갔어요. 준영이도 놀랐겠지. 지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아빠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준영이 붙들고 사정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네보다는 준영이가 나를 많이 따랐거든. 준영이가 다행스럽게도 날 믿어주고 이해를 해줬지. 그럼 지금까지 몰래 준영 씨와 계속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모르게? 그랬다니까. 저 여자야 이혼할 때 뜯을 만큼 뜯어냈다고 생각하고 양육비 주는 기간 끝나자 그냥 연락을 끊었거든. 준영이한텐 내가 먼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연락하고 지내는 것은 네 엄마나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난 그 뒤로 재혼도 안 했어요. 돈이야 많아 외롭진 않다만 가족이 없는 게 참 쓸쓸하더군요. 재혼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저 여편네한테 대차게 데이고 나선 그냥 내 돈만 보고 결혼한다는 여자들한테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내 가족, 내 자식은 준영이 하나다. 내 이제껏 그리 살아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준영이 집사람이니 나한테 며느리 맞죠? 결혼식도 못 가서 미안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준영이 살림 차리고 할 때 내가 도움을 줬지. 그냥 멀리서 준영이가 착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산다는 거 전해 듣기만 해도 내가 행복했거든. 그런데 어쩌다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버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어머님은 그런 모함을 해서 이혼을 하게 만들고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고마워요. 그렇게 준영이 딸 우리 손주 태어났다는 소식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실 준영이가 보여주기는 했답니다. 아주 애기 딸아 채은이는 기억을 못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알아줘요. 준영이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린 거야. 애초에 결혼 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준영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걸 그네 준수나 저 옆에 내가 알게 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 준영이를 용서해줘요.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지만 내 재산 내가 준영이한테 남길 거라는 걸 알고선 저렇게 둘이 작당 모의를 하고 도끼 품었네요. 어림없지. 어림없어. 내가 한 말은 정말이에요. 내 가족은 준영이 하나고 준영이한테 다 물려줄 거랍니다. 우리 준영이가 만약 깨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건 다 우리 며느님이랑 손주한테 갈 거예요.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내가 미안해요. 아버님,
아버님, 우리 그이 준영 씨한테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준영 씨 깨어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소식 듣고 네, 준영이 보러 종종 왔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었지. 사실상 식물인간. 저렇게 오래 못 깨어나는데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한결같이 준영이 곁을 지키는 우리 며느님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준영이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님과 긴 대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말을 안 했고 전 몰랐어요. 그렇지만 눈물로 호소하며 사정을 하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다 듣고 나니 오히려 돈밖에 모르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악독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남편이 아예 떠나게 되면 아버님을 설득해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친아들인데, 친동생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아버님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병원을 찾아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과 상의하여 저와 아버님, 병원에 있는 제 남편, 제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울며 불며 자신도 아들이라고 매달렸지만 아버님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저는 채은이를 아버님께 데려갔습니다. 채은아,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엄마, 외할아버지 말고 원래 친할아버지가 있었어? 우와, 이제 나도 할아버지가 둘이네? 신난다. 이리 와라, 채은아. 우리 채은이 아주 애기 때 할애비 본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지? 예쁘게 자랐구나. 고며 입이며 준영이를 꼭 빼다 닮았어. 저 아기 때 만났어요? 채은이는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기도해요. 우리 아빠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요. 할아버지랑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게 해달라고요. 그래. 우리 손주 착하다. 우리 채은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니까 아빠는 꼭 깨어날 거야. 암. 아버님의 권유대로 남편의 병원을 다시 옮겼습니다. 병원비도 아버님이 부담을 하게 되셨고요. 병원을 옮기자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더는 찾아오지 않았죠. 겨울이 지났고 채은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식에는 아버님이 와주셨죠. 여보, 준영씨, 우리 채은이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 이제 우리 학부모야. 당신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채은이 잘하는 거 못 봤잖아. 내가 다 기록해뒀어. 그치만 이젠 당신이 필요해. 힘을 내. 우리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 언 땅이 녹고 땅속에서 잠자던 생명이 싹이 틔울 무렵 어느 오후 기적처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6년 만의 일이었어요. 남편 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았고 꿈인가에서 눈을 떴는데 긴 잠에서 깨어난 남편. 눈에 눈물을 가득 고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맞잡았네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깨어난 것 자체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답니다. 남편에게는 다시 얻은 값진 생명, 저희 모두에게는 먼 길을 돌고 돌아 기필코 맺어진 가족의 탄생이랍니다.